어느 오래된 골목길 끝자락, 녹슨 철문 너머로 온갖 물건들이 쌓여있는 작은 고물상이 있었다. 간판조차 희미하게 바랜 그곳은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박철수 할아버지의 터전이었다. 78배 나이에도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며 동네를 돌던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별난 사람으로 통했다. 할아버지는 남들이 버린 것들을 주워 모았다. 깨진 그릇, 낡은 책, 해진 옷까지, 고장난 시계까지.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다. 돈이 될 만한 고철도 아니고 그저 쓰레기만 주워 모으는 이상한 노인이라고. 누군가는 노망이 들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불쌍하다며 혀를 찼다. 아들 박민호는 그런 아버지가 늘 부담스러웠다. 48배 나이에 중견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그에게 고물상 아버지는 감추고 싶은 존재였다. 회사 동료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민호는 애매하게 말을 흐렸다.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한다고, 은퇴하셨다고, 때로는 일찍 돌아가셨다고까지 둘러댔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셔야죠.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왜 자꾸 쓰레기를 주워 오세요? 민호의 아내 정숙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명절 때마다 시댁 방문을 꺼렸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집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더러운 물건들이 가득한 곳이니 병이라도 옮을까 걱정된다며. 민호는 아내의 말을 말리지 못했다. 그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으니까. 할아버지의 외아들인 민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 준혁은 32의 중견 회사원이었고 작은아들 준우는 28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두 손자 모두 할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어릴 적 몇 번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던 기억은 불쾌한 냄새와 어두운 창고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이상한 걸 모으세요? 어린 시절 준우가 물었을 때 아버지 민호는 대충 얼버무렸다. 할아버지 나름의 취미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다고. 준우는 그 답이 석연치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세월이 흐르며 할아버지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아들은 몇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들르는 것이 전부였고 손자들은 명절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할머니가 10년 전 세상을 떠난 뒤 할아버지는 혼자였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누볐다. 무언가를 찾듯, 무언가를 기다리듯. 이웃상인 김씨 할머니는 가끔 할아버지에게 국 한 그릇을 건넸다. 철수 씨, 이것 좀 드세요. 혼자 계시니 제대로 못 드실 텐데. 고맙습니다, 김 사장님.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으며 받았다. 말수가 적은 할아버지였지만 그 미소만큼은 따뜻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조차 할아버지가 왜 그런 물건들을 모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겠거니 짐작할 뿐이었다. 어느 겨울밤 할아버지는 창고 안작은 방에서 낡은 상자들을 바라보았다. 먼지 쌓인 상자마다 색색의 라벨이 붙어 있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할아버지는 그 상자들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상자 하나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낡은 공책 한 권이 나왔다. 할아버지는 공책을 펼쳐 첫 페이지를 읽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날짜와 짧은 문장들.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고물상 철문을 비췄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공책을 덮고 상자를 다시 닫았다. 그리고 작은 전기 히터 앞에 앉아 손을 녹였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손수레를 끌고 나갔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쓰레기 더미 앞에서 할아버지는 멈춰 섰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한 듯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낡은 어린이 가방 하나. 할아버지는 그것을 들어 올려 살펴보았다. 가방 안에는 색연필 몇 자루와 낡은 공책이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가방을 손수레에 실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골목을 돌고 돌아 해가 뜰 무렵 고물상으로 돌아왔다. 손수레에는 오늘도 이것저것 주워온 물건들이 가득했다. 남들 눈에는 쓰레기였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무언가 다른 의미였다. 창고 안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물건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노란색 라벨 상자, 파란색 라벨 상자, 빨간색 라벨 상자. 각각의 상자에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 모습은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손길은 느렸지만 정성스러웠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할아버지의 창고는 물건으로 가득 찼고 가족들의 발길은 더욱 뜸해졌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으며 무언가를 찾았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봄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손수레를 끌고 나가려다 주저앉고 말았다. 가슴을 움켜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이웃 김씨 할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으로 실려간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연락을 받은 민호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왔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초라했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버지. 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 보였을까? 환자분 나이도 있으시고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사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내 정숙도 병원으로 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걱정보다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부담이 먼저 떠올랐다. 장례 준비, 고물상 정리, 재산 문제.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준혁과 준우도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다. 형제는 중환자실 앞에서 아버지를 마주했다. 할아버지 많이 안 좋으시대.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와의 기억이 거의 없는 그였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어릴 적 한 번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사탕을 건넸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때 할아버지의 미소가 따뜻했던 것 같았다. 사흘째 되던 날, 할아버지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다. 민호가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아버지, 저예요. 민호예요.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아들을 향했다. 할아버지의 입술이 떨렸다. 민호야. 창고.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창고. 상자들. 준우한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다. 노란 상자, 파란 상자, 준우가. 보면 말을 잇지 못한 할아버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평생 고물을 만지며 살아온 손. 민호는 그제야 아버지의 손을 제대로 본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틀 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78배 생을 마감하는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몇몇 이웃 상인들과 오래된 친구,
몇 명이 전부였다. 민호는 문상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정숙은 장례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준혁과 준우는 낯선 조문객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철수 씨 좋은 분이셨는데 혼자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지. 김 씨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장례를 마친 후 가족들은 고물상으로 향했다. 철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온갖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숙은 인상을 찌푸렸다.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치워요? 폐기물 업체 불러야겠어요. 일단 정리 좀 해보고 결정합시다. 민호가 말했지만 그 역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다. 쌓이고 쌓인 물건들은 40년의 세월만큼이나 방대했다. 준우는 창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생활하던 작은 방이 보였다. 낡은 이불, 전기 히터, 작은 책상. 그것이 전부였다. 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소박하게 사셨구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공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준우는 공책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펼쳐보니 할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날짜와 간단한 메모들. 1985년 3월 12일. 노란 가방 하나. 민호 초등학교 입학. 1987년 7월 5일. 파란 공책 2권. 민호 생일. 준우는 공책을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 할아버지의 기록은 40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기록에는 색깔이 표시되어 있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준우는 고개를 들어 창고를 둘러보았다. 상자들마다 붙어있는 색색의 라벨이 보였다. 이게 뭐지? 준우는 공책을 들고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빠, 이거 봐요. 할아버지가 뭔가 기록해 두셨어요. 민호는 공책을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날짜들. 민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1985년 3월. 그때 자신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었다. 이게 무슨 의미지? 민호는 공책을 계속 넘겼다. 수십 페이지에 걸쳐 같은 형식의 기록이 이어졌다. 모두 날짜와 물건, 그리고 짧은 메모. 민호의 이름, 준혁의 이름, 준우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준우는 노란색 라벨이 붙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낡은 어린이, 가방, 색연필, 공책, 장난감, 조각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건 우리 물건들이에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란색 라벨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공책들, 부러진 크레파스, 찢어진 스케치북이 가득했다. 준우는 그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스케치북 표지에는 어린 글씨로 박준우라고 쓰여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자신의 이름이었다. 이게 내 거였어? 준우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서툰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집, 나무, 자동차, 어린아이의 낙서 같은 그림들. 하지만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준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이 그린 그림이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 느낌만큼은 확실했다. 민호도 노란색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찢어진 교과서, 깨진 필통, 낡은 운동화 한 짝. 민호는 그 운동화를 들어 올렸다.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하게 자신의 이름이 쓰인 것이 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신던 신발이었다. 발이 작아서 버렸던 그 신발을 할아버지가 가져오셨구나.
아버지, 왜 이런 걸 모으신 거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도 다가와 빨간색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있었다. 부러진 야구 방망이, 찢어진 만화책, 낡은 축구공. 준혁은 그 축구공을 집어들었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놀다가 터져서 버렸던 공이었다. 할아버지가 이것까지 주워 오셨다니. 정숙도 호기심에 초록색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이 쓰다가 버린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깨진 화장품 케이스, 낡은 손수건, 해진 앞치마. 정숙은 숨이 막혔다. 시댁에 시집와서 처음 받았던 앞치마였다. 낡아서 버렸던 그것을 시아버지가 주워 오셨다니. 이게 다 우리 물건들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상자들을 향했다. 창고 안 수십 개의 상자에는 각각 색깔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노란색은 민우, 파란색은 준우, 빨간색은 준혁, 초록색은 정숙.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가족들이 버린 물건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던 것이었다. 준우는 다시 할아버지의 공책을 펼쳤다. 더 자세히 읽어보니 각 기록마다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1992년 6월 18일, 파란 크레파스. 준우가 그림 그리다가 부러뜨린 것. 아깝지만 버렸다길래. 준우는 그림을 좋아한다. 1998년 9월 3일, 빨간 야구 방망이. 준혁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부러뜨렸다고. 준혁이는 운동을 좋아한다. 2003년 4월 22일, 노란 가방. 민호가 새 가방 사서 이건 버렸다고. 하지만 이 가방엔 민호의 학창 시절이 담겨 있다. 준우의 손이 떨렸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물건을 모은 게 아니었다. 가족들의 흔적을, 시간을, 기억을 모은 것이었다. 버려진 물건 하나하나에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다. 민호는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5년 1월 5일. 파란 스케치북. 준우가 쓰다가 찢어진 것. 준우는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들었다. 잘 됐다. 준우의 꿈이 이루어진 거다. 그 아래 할아버지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다. 40년 동안 모았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버려진 것들만큼은 지킬 수 있었다. 이 물건들이 언젠가 너희에게 전해지길.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게 되길. 민호는 공책을 떨어뜨렸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평생 부끄러워했던 아버지, 멀리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신을 이토록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민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준혁도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도 없었다. 명절에도 인사만 하고 돌아섰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자신의 작은 물건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준우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다. 어릴 적 자신이 그린 그림을 할아버지가 40년 가까이 보관하고 계셨다. 쓰레기라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창고가 실은 가족의 박물관이었다. 사랑의 기록이었다. 정숙은 낡은 앞치마를 만지며 울음을 삼켰다. 시아버지를 멀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더러운 고물상이라고 손주들을 못 가게 했던 자신이. 그곳은 더러운 곳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창고 안은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다.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할아버지의 사랑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준우는 눈물을 닦고 다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각 상자마다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1985년부터 2025년까지 40년의 세월이 상자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손수레를 끌고 나가
가족들이 버린 물건을 찾아 헤맸던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매일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준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하루하루가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남들이 쓰레기라고 여긴 것들 속에서 할아버지는 가족의 흔적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보관했다. 민호는 또 다른 공책을 발견했다. 그 공책에는 할아버지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민호가 오늘 잠깐 들렀다. 바쁘다고 금방 갔다. 아쉽다. 하지만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준혁이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들었다. 축하해 주고 싶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래도 기쁘다. 준우가 디자이너로 일한다고 들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좋아하더니 꿈을 이뤘구나. 할아버지의 일기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 멀어진 거리에 대한 슬픔. 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준우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그리워하셨을지 느껴졌다. 오늘도 민호는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볼까 했지만 바쁠까봐 그만뒀다. 괜찮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준혁이 결혼한다고 들었다. 초대장은 오지 않았지만 이해한다. 할아버지가 가면 며느리가 싫어할 테니까. 그래도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준우가 첫 작품전을 연다고 했다. 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준우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신문에 난 기사를 오려서 보관했다. 자랑스럽다. 민호는 일기를 읽으며 몸을 떨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다. 자신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도, 가족들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아버지는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쓰셨다. 그 글귀가 민호의 가슴을 찔렀다. 준혁은 자신의 결혼식 날짜가 적힌 페이지를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초대하지 않았다. 아버지 민호가 거절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아니, 스스로 거절했던 것 같았다. 준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저희가 초대했어야 했는데. 준우는 상자들을 더 살펴보았다. 각 상자 안에는 단순한 물건만 있는 게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직접 쓴 작은 쪽지들이 함께 있었다. 준우야, 이 크레파스로 내가 무지개를 그렸지. 할아버지는 그 그림을 아직도 기억한다. 준혁아, 이 축구공으로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구나. 땀 흘리며 뛰어놀던 내 모습이 눈에 선하다. 민호야, 이 책은 내가 밤늦게까지 읽던 책이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다. 할아버지는 버려진 물건 하나하나의 기억을 덧붙여 놓으셨다. 그 물건과 관련된 추억, 그때의 모습, 느꼈던 감정까지. 할아버지에게 그 물건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한 순간들이었다. 정숙은 초록색 상자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할아버지가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며느리인 자신에게 보내려 했던 것 같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정숙에게 우리 집에 시집와줘서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줬습니다. 제가 좋은 시아버지는 못 됐습니다. 고물상이라는 직업이 며느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숙이가 우리 민호를 잘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 부끄러워했던 것도, 거리를 뒀던 것도. 하지만 원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해한다고 하셨다. 정숙은 자신이 너무 작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는 아버지가 보관한 물건들 중에서 자신의 첫 월급 봉투를 발견했다. 사회 초년생 시절 아버지께 드린 용돈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봉투를 고스란히 보관하고 계셨다. 봉투 겉면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호의 첫 월급. 효자다. 자랑스럽다. 이 돈은 쓰지 않고 보관한다. 민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셨다. 사랑하셨다. 준우는 자신이 초등학생 때 쓴 일기장을 발견했다. 버렸던 기억도 없는데 할아버지가 주워 오셨나 보다. 일기장을 펼치자 어린 시절의 글씨가 보였다. 오늘 할아버지 댁에 갔다. 냄새가 나고 더러웠다. 다시는 가기 싫다. 준우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린 시절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할아버지는 이 일기를 읽으셨을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일기장마저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셨다. 일기장 옆에는 할아버지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 준우야, 괜찮다. 할아버지 집이 더러웠던 게 사실이니까. 할아버지가 더 깨끗하게 치우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준우를 사랑한다. 준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컸다. 자신 같은 손자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니. 준혁은 상자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자신이 초등학생 때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준혁은 그날을 기억했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운동회에 오지 못했던 날, 혼자서 쓸쓸히 도시락을 먹었던 기억. 사진 뒷면에 할아버지의 글씨가 있었다. 준혁이 운동회 날, 민호가 바빠서 못 간다기에 할아버지가 몰래 갔다. 준혁이는 할아버지를 못 봤을 거다. 멀리서 지켜봤다. 달리기에서 1등했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다. 준혁이가 부끄러워할까봐. 준혁은 사진을 떨어뜨렸다. 그날 할아버지가 오셨었다. 자신은 몰랐다. 할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가셨다. 손자가 부끄러워할까봐 다가가지도 못하시고. 준혁은 목 놓아 울었다. 내 사람은 창고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40년간 쌓아온 사랑의 증거였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거리를 할아버지는 이 물건들로 채우셨던 것이다. 민호는 아버지의 작은 방을 다시 둘러보았다. 낡은 이불 한 채, 전기 히터 하나, 작은 밥상. 그것이 아버지의 전부였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다. 오직 가족의 흔적을 모으는 데만 시간을 보내셨다. 아버지는 우리만 바라보며 사셨구나. 민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 할아버지의 삶이 느껴졌다. 외롭고 쓸쓸했을 나날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할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준우는 창고 구석에서 큰 상자 하나를 더 발견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검은색 천으로 덮여 있었다. 준우가 천을 걷어내자 가족이라고 쓰인 라벨이 보였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부터 최근 것으로 보이는 컬러 사진까지. 대부분 할아버지가 직접 찍으신 것 같았다. 가족 모임, 명절, 생일잔치. 하지만 사진 속 어디에도 할아버지는 없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카메라 뒤에 계셨다. 할아버지는 늘 우리를 찍으셨구나. 본인은 사진에 한 장도 안 남으시고. 준혁이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말했다. 각 사진마다 뒷면에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민호 대학 졸업식, 자랑스러운 아들, 준혁이 첫 직장 입사, 멋진 청년이 되었다. 준우 고등학교 졸업, 이제 어엿한 어른이다. 할아버지는 중요한 순간마다 멀리서 지켜보셨다. 초대받지 못했어도, 함께하지 못했어도, 카메라 렌즈 너머로 가족을 사랑하셨다. 정숙은 자신의 결혼사진을 발견했다. 시댁 식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그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숙이 우리 가족이 되었다. 예쁘고 착한 며느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다. 다행이다. 행복하게 살아라. 정숙은 사진을 보며 그날을 떠올렸다. 시아버지는 식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다. 정숙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사실은 피했던 것이다. 시아버지가 고물상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민호는 상자 맨 아래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발견했다.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만든 앨범인 것 같았다.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진이 나왔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다음 페이지에는 아기였던 민호의 사진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아기 민호를 안고 웃고 계셨다. 그 웃음이 얼마나 환했는지. 민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도 한때는 이렇게 행복하셨구나. 앨범을 넘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의 사진이 줄어들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거의 없었다. 할아버지는 카메라 뒤에서 가족을 찍는 사람이 되셨다. 함께 찍히지 않으셨다. 아니, 함께 찍힐 수 없었던 것이다. 준우는 또 다른 공책을 발견했다. 준우에게라고 쓰인 공책이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다. 할아버지가 준우에게 쓴 편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준우야, 할아버지다.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다. 미안하다. 살아생전 제대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서. 할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다. 고물상 할아버지라는 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이 더럽다고 했지. 할아버지도 알아. 정말 더러웠으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물건들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게 다 너희들의 흔적이었으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지. 할아버지는 내가 그린 그림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았다. 내가 버린 스케치북, 부러진 크레파스, 찢어진 도화지. 할아버지에게는 다 보물이었어. 준우는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들었다. 자랑스럽다. 내 꿈을 이뤘구나. 할아버지는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언젠가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어. 그 믿음이 맞았네. 할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용돈도 못 줬고, 선물도 못 사줬고, 맛있는 것도 못 먹였어. 그저 버려진 물건이나 주워 모았지. 하지만 그게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이 물건들을 보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할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매일 너희를 생각했는지, 너희의 작은 물건 하나까지 소중히 여겼는지. 준우야, 행복하게 살아라. 내 꿈을 계속 펼쳐라.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응원할게. 사랑한다. 준우는 공책을 덮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컸다. 자신은 할아버지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었다.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했다. 안부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자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준혁도 준혁에게라고 쓰인 공책을 발견했다. 그리고 민호도 민호에게라는 공책을, 정숙도 정숙에게라는 편지를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가족 각자에게 편지를 남기셨다. 살아생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네 사람은 각자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다. 사랑, 그리움, 자랑스러움, 미안함, 모든 감정이 그 안에 있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평생의 죄책감을 느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자신, 멀리했던 자신.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셨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한다고 하셨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효자가 못 돼서. 준혁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셨다는 글을 읽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초대하지 않았던 결혼식.
할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셨다. 그리고 축하한다고 쓰셨다. 정숙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하셨다는 글을 읽으며 부끄러웠다. 자신은 좋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시아버지를 피했고, 무시했고, 부끄러워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셨다. 창고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40년간 쌓인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이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이다. 가족들이 깨닫기를, 알아주기를. 준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그리고 창고를 다시 둘러보았다. 이제 이곳은 더러운 고물창고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보물창고였다. 40년간 쌓아온 가족의 역사였다. 우리 이 물건들 다 보관해야 해요.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준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알았다. 할아버지가 왜 이 물건들을 모으셨는지. 그것은 단순한 수집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 며칠 후 가족들은 다시 고물상에 모였다. 이번에는 물건을 버리러 온 게 아니라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민호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준혁과 준우도 시간을 냈다. 정숙도 함께했다. 준우는 상자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목록을 만들었다. 각 물건마다 날짜와 할아버지의 메모를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유품 정리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삶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1987년 5월 3일. 노란 모자. 민호가 소풍 갔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찾았다. 민호 얼굴에 잘 어울렸는데 준우가 메모를 읽자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 모자를 기억했다. 초등학교 때 쓰던 모자였다. 낡아서 버렸는데 할아버지가 주워 오셨구나. 아버지는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작은 모자 하나까지 기억하시고 보관하셨다니. 할아버지의 세심함이 느껴졌다. 준혁은 빨간색 상자를 정리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봤다. 상자 속 물건들은 그의 성장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유치원 때 가방, 초등학교 때 야구 글러브, 중학교 때 농구화, 고등학교 때 교복 단추. 할아버지는 제 인생을 다 지켜보셨네요. 준혁이 중얼거렸다. 함께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언제나 곁에 계셨다. 멀리서 조용히, 하지만 한결같이. 정숙은 초록색 상자에서 자신이 결혼 초 시댁에서 쓰던 물건들을 발견했다. 깨진 찻잔, 낡은 앞치마, 해진 행주. 정숙은 그때를 떠올렸다. 시댁살이가 힘들었던 시절. 시아버지는 늘 구석에 조용히 계셨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챙기신 거겠죠. 정숙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모든 걸 보고 계셨다. 며느리의 힘든 마음까지. 하지만 말로 위로하지 못하셨다. 대신 이렇게 물건으로 기억하셨다. 준우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계속 읽었다. 일기 곳곳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오늘 민우한테 전화하려다 말았다. 늦은 시간이라 방해될까봐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는데 준혁이가 승진했다고 들었다. 전화해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번호를 모른다. 민우한테 물어볼까 했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준우 전시회 초대받고 싶었다. 하지만 준우에게 연락처도 모르고 그냥 신문 기사로 대신 봤다. 할아버지는 가족과 연락하고 싶어 하셨다. 함께하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부담 줄까봐, 싫어할까봐 망설이셨다. 그 망설임 속에서 할아버지는 점점 더 외로워지셨다. 민호는 일기를 읽으며 자신을 책망했다. 왜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께 전화 한 통 안 했을까? 바빴다는 핑계로, 불편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외롭게 만들었다. 우리가 너무했어요, 아빠. 준혁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 우리가 너무했다. 할아버지는 잘못이 없으셨다.
우리가 할아버지를 멀리했다. 준우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전시회 기사를 스크랩해둔 것을 발견했다. 신문 기사를 오려서 공책에 붙이고 밑줄을 그으며 읽으신 흔적이 있었다. 기사 옆에는 할아버지의 메모가 있었다. 준우 첫 전시회 가고 싶었다. 하지만 준우가 부끄러워할까봐 참았다. 신문으로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자랑스럽다. 준우는 그 메모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오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자신이 부끄러워할까봐 오지 않으셨다. 준우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초대했어야 했는데. 가족들은 상자를 정리하며 할아버지의 삶을 하나씩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옷, 간단한 식사, 작은 방. 할아버지는 최소한으로 사셨다. 민호는 아버지의 통장을 발견했다. 통장을 열어보니 제법 큰 금액이 저축되어 있었다. 민호는 놀랐다.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모으고 계셨다니. 통장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호 노후 자금, 준혁 결혼 자금, 준우 사업 자금. 할아버지는 자식과 손자들을 위해 돈을 모으고 계셨다. 자신은 아무것도 쓰지 않으시고 민호는 통장을 떨어뜨렸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가족만 생각하셨다. 아버지. 본인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셨어. 준혁은 할아버지의 옷장을 열어보았다. 몇 벌 되지 않는 낡은 옷들. 해진 곳을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했다. 할아버지는 새 옷 한 벌 사 입지 않으셨다. 그 돈으로 가족을 위한 저축을 하셨다. 정숙은 할아버지의 부엌을 살펴보았다. 간단한 식기와 오래된 냄비 몇 개. 할아버지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다. 이렇게 드시면서 우리한텐 용돈을 주셨네요. 정숙이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챙기셨다.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으시면서. 준우는 할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가족들의 사진과 편지, 메모들이 가득했다. 준우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 그린 그림도 있었다. 삐뚤빼뚤한 그림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계셨다. 할아버지, 제가 그린 이런 그림까지. 준우는 그림을 보며 울었다. 할아버지는 모든 걸 소중히 여기셨다. 가족의 작은 흔적 하나하나를. 창고 정리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알아갔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희생을, 외로움을,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 상자 정리를 마친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어려 있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한테 정말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부끄러워하고 피하기만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도 고개를 숙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께 손주 노릇 제대로 못했어요. 명절에도 제대로 찾아뵙지 않았고, 준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를 거의 모릅니다. 제대로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정숙도 조용히 말했다. 저도 좋은 며느리가 못 됐어요. 시아버지를 멀리했고 아이들한테도 할아버지와 거리를 두라고 했죠.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나가시던 모습,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시던 모습, 조용히 미소 짓던 모습. 준우가 일어나 창고로 갔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수레를 가져왔다. 낡고 녹슨 손수레. 할아버지가 40년간 끌고 다니신 그것. 이 손수레로 할아버지는 매일 우리를 생각하며 걸으셨어요. 우리가 버린 것들을 주우러. 준우의 말에 모두가 손수레를 바라보았다. 손잡이는 할아버지의 손때로 반질반질했다. 40년의 세월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민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이 고물상을 정리하지 맙시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이곳을 보존합시다. 어떻게요? 준혁이 물었다. 민호는 상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곳을 박물관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박물관이요? 정숙이 되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에요. 한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역사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준우가 맞장구 쳤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전시 디자인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준혁도 동의했다. 저도 돕겠습니다. 운영이나 관리 부분을 맡을게요. 정숙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도 함께 하겠어요. 시아버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으니 제대로 기억해야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제라도 할 수 있는 효도였다. 다음 날부터 가족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민호는 고물상을 사랑의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준우는 전시 공간을 디자인했다. 각 상자를 색깔별로 구분하고 할아버지의 메모를 패널로 만들었다. 준혁은 관람 동선을 짜고 안내문을 작성했다. 정숙은 할아버지의 일기와 편지를 정리해 전시 자료로 준비했다. 한 달 후, 사랑의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작은 고물상은 따뜻한 전시 공간으로 변했다. 입구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생전 유일하게 남은 사진. 할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수줍게 웃고 계셨다. 첫 관람객은 이웃 김씨 할머니였다. 김씨 할머니는 전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철수 씨가 이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몰랐어요. 김씨 할머니의 말에 민호가 대답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았다. 40년간 모은 물건들, 할아버지의 편지와 일기, 가족의 이야기. 사람들은 전시를 보며 감동했다. 이게 진짜 사랑이네요. 저도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겠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관람객들의 반응에 가족들은 보람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는 전시된 장난감을 보며 신기해했다. 엄마, 이거 옛날 장난감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가 소중히 모으신 거래. 부부는 전시를 보며 대화를 나눴다. 우리도 부모님께 잘해야겠어요. 그러게요.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본 준우는 뿌듯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박물관은 점점 유명해졌다. 신문과 방송에서 취재를 왔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40년간 가족이 버린 물건을 모은 할아버지.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의미. 기사 제목이었다. 준우는 기사를 읽으며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할아버지가 보신다면 기뻐하실까? 아니, 부끄러워하실까? 준우는 할아버지의 수줍은 미소를 떠올렸다. 민호는 박물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회사 일을 줄이고 박물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아버지를 위해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준혁도 주말마다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관람객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와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준혁은 할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있었다. 정숙은 박물관 한편에 작은 카페를 만들었다. 방문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정숙은 그곳에서 시아버지를 추억했다. 생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준우는 박물관 2층을 작업실로 꾸몄다. 할아버지 곁에서 작업하고 싶었다. 할아버지가 보관해 주신 어린 시절 그림들을 보며
준우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박물관 개관 석 달째 되던 날, 준우는 창고 구석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다. 먼지를 털어내자 가족에게라고 쓰인 라벨이 보였다. 준우는 급히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해 테이프를 재생했다. 치익. 이게 녹음이 되는 건가? 아, 버튼을 눌러야 하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준우는 숨을 멈췄다. 테이프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툰 억양과 떨리는 음성. 할아버지는 말을 이어갔다. 민호야, 준혁아, 준우야, 그리고 정숙이, 할아버지다.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살아생전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해서 준우는 테이프를 들고 급히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민호와 준혁, 정숙도 모였다. 네 사람은 테이프를 함께 들었다. 할아버지는 너희들한테 좋은 할아버지가 못 됐다. 고물상이라는 직업도 부끄러웠을 거고 더러운 집도 싫었을 거다. 다 알아. 할아버지도 알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녹음하면서 울고 계셨던 것 같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어. 매일 생각했어. 새벽에 손수레 끌고 나갈 때도, 물건 정리할 때도, 밥 먹을 때도 늘 너희들 생각뿐이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의 육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플 줄은 몰랐다. 민호야, 넌 훌륭한 아들이었어. 할아버지 자랑이야.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할아버지가 못해준 거 다 내가 이뤘어. 고맙고 자랑스럽다. 민호는 소리내어 울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다. 준혁아, 넌 착한 손자였어. 어릴 때 할아버지 손 잡아줬던 거 기억나니? 할아버지는 그게 너무 좋았어. 내가 크면서 멀어진 게 할아버지 탓이야. 미안해. 하지만 넌 좋은 사람이 됐어. 할아버지가 봐도.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어릴 때 할아버지 손을 잡았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준우야, 넌 꿈이 있는 아이였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 할아버지는 내가 그린 그림을 다 모았어. 하나도 안 버렸어. 내 그림은 할아버지한텐 보물이었거든. 디자이너 됐다며? 잘했어. 내 꿈 이뤄서 할아버지 기뻐. 준우는 테이프를 붙잡고 울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응원하고 계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정수가 며느리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우리 정숙이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민호 잘 돌봐줘서 고마워. 할아버지가 부끄러운 시아버지였지? 알아. 하지만 정숙이는 좋은 며느리야. 할아버지 마음속에.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가슴에 스며들었다. 이 물건들, 쓰레기처럼 보이겠지만 할아버지한텐 다 의미가 있어. 너희들의 시간이 담겨 있거든. 버려진 것들이지만 할아버지는 소중하게 여겼어. 언젠가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했어. 테이프에서 할아버지가 코를 푸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할아버지는 너희들 곁에 있고 싶었어.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싶었어. 하지만 부담 줄까봐 참았어. 너희들이 싫어할까봐. 그게 할아버지 잘못이야. 용기가 없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미안해. 더 좋은 할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사랑은 했어. 정말 많이. 너희들 모르게 혼자서.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할아버지의 외로움이 느껴졌다. 혼자서 사랑하셨던 세월이. 이제 할아버지는 갈 거야. 너희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보고 싶거든. 할머니한테 말할 거야. 우리 자식들, 손주들 다 잘 컸다고.
자랑스럽다고. 테이프에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민호야, 준혁아, 준우야, 정수가. 할아버지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앞으로도 하늘에서 사랑할 거야. 행복하게 살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 그게 할아버지 소원이야. 그럼, 안녕. 건강해라. 할아버지 마지막 부탁이야. 테이프가 끝났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따뜻하고 그리운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 준우가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다. 네 사람은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었다. 몇 번을 들어도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 준혁이 중얼거렸다. 민호는 테이프를 가슴에 안았다. 이 테이프도 박물관에 전시합시다. 할아버지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의 마음을 직접 들려드려야죠. 며칠 후 박물관에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코너가 만들어졌다. 관람객들은 헤드폰을 쓰고 할아버지의 육성을 들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실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박물관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 준우는 할아버지의 테이프를 들으며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그림. 준우는 밤새 작업했다. 할아버지와 가족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완성된 그림은 박물관 중앙에 걸렸다.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 그 뒤로 가족들이 따라가는 모습. 그림 속 할아버지는 뒤돌아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저희가 따라갈게요. 준우는 그림을 보며 속삭였다. 박물관 개관 1년이 지났다. 사랑의 박물관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많은 가족들이 함께 방문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각자의 가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민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박물관 운영에 전념하기로 했다.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게 더 중요했다. 아버지, 이제 제대로 효도할게요. 민호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박물관을 청소하고 전시물을 정리하고 관람객을 맞이했다. 준혁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찾았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증조할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했다. 아빠, 증조할아버지 정말 멋지시다. 아들의 말에 준혁은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를 이렇게라도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준우는 박물관 2층 작업실에서 계속 작품 활동을 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시리즈를 그렸다. 그 작품들은 큰 호응을 얻었다. 준우의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준우는 전시회 오프닝에서 말했다. 관람객들은 준우의 그림을 보며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정숙은 박물관 카페를 정성껏 운영했다.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차와 함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많은 이들이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저도 시아버님께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정숙의 말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박물관을 찾았다.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다. 철수가. 이런 일을 했구만. 노인은 전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호가 다가가 인사했다. 아버지 친구분이신가요? 그래. 철수하고 50년 지기야. 고물상 시작할 때부터 봐왔지. 노인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철수는 원래 꿈이 많은 청년이었어.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고물상을 시작했지.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한 번도 불평 안 했어. 민호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며 아버지를 더 알아갔다. 아버지도 한때는 꿈이 있었구나. 하지만 가족을 위해 포기하셨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철수도 기뻐할 거야. 노인은 박물관을 나가며 말했다. 철수, 좋은 아들 뒀구만. 좋은 손주들도 하늘에서 편히 쉬게. 그 후로도 할아버지의 옛 친구들이 하나둘 박물관을 찾았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다.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다. 할아버지의 삶을 더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박물관에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다. 많은 방문객들이 메시지를 남겼다. 할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잘해야겠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준우는 방명록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교훈이 되고 있었다. 민호는 박물관 한편에 사랑의 벽을 만들었다. 방문객들이 자신의 가족 사진과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 그곳에는 수많은 가족의 이야기가 쌓여갔다. 우리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엄마, 항상 감사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사랑의 벽은 금방 가득 찼다. 민호는 벽을 확장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준혁은 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가족의 의미,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 많은 이들이 준혁의 강연을 들으러 왔다. 저도 할아버지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말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박물관에서 며느리 모임을 만들었다. 시댁과의 관계로 고민하는 며느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정숙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다. 저도 시아버님을 멀리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저를 이해하셨어요. 이제라도 그 마음을 알게 돼서 감사해요. 며느리들은 정숙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준우는 박물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실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보관해 주신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림처럼 아이들의 그림도 소중히 여기고 싶었다. 여러분의 그림은 모두 특별해요. 버리지 말고 간직하세요. 준우의 말에 아이들은 자신의 그림을 자랑스러워했다. 1년 동안 박물관은 수천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변화했다.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찾아뵙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박물관 개관 2년째 되던 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할아버지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추모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가족들, 이웃들, 박물관 방문객들, 할아버지의 옛 친구들. 민호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박철수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버지는 평범한 고물상 주인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비범한 사랑을 담고 사셨어요. 40년 동안 가족이 버린 물건을 모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다.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 저희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려 합니다. 이 박물관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더 많은 가족들이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준혁이 단상에 올랐다.
할아버지, 손주 준혁입니다. 제대로 손주 노릇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준혁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우도 나왔다. 할아버지 준우입니다. 할아버지가 보관해 주신 제 그림들 덕분에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숙이 단상에 섰다. 시아버님, 며느리 정숙입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의 사랑을 알게 된 지금, 저도 변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말이 끝나고 할아버지의 테이프가 재생되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민호야, 준혁아, 준우야, 정수가, 할아버지 사랑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행사 후 박물관 앞마당에 할아버지의 동상이 세워졌다. 손수레를 끌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사랑은 버려지지 않는다. 박철수 할아버지를 기리며. 준우가 디자인한 동상이었다. 할아버지의 수줍은 미소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민호는 동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배울 겁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혁과 준우, 정숙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그 후로 박물관은 계속 성장했다. 더 많은 전시가 추가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할아버지의 사랑 편지 쓰기, 우리 가족 이야기 나누기, 부모님께 감사 표현하기.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3년째 되던 해, 박물관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문화공간이 되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배웠다. 준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모은 것이라는 제목의 책. 많은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다. 민호는 박물관 옆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다. 사랑의 도서관, 가족, 효도, 사랑에 관한 책들을 모았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책을 읽고 가족을 생각했다. 준혁은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다. 수천 명이 준혁의 강연을 듣고 변화했다. 정숙은 박물관 카페를 확장해 할머니의 부엌을 만들었다. 할머니가 생전 만들어 주시던 음식을 재현했다. 방문객들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가족을 떠올렸다. 5년째 되던 해, 박물관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었다. 민호는 그날을 기념해 특별 전시를 열었다. 10만 개의 사랑 이야기. 방문객들이 남긴 메시지를 모아 전시했다. 준우는 그 전시를 보며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박물관 중앙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수줍게 미소 짓고 계셨다. 그 미소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민호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인사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준혁은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이들은 증조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 준우는 계속 작품을 만들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들. 그 그림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정숙은 며느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더 많은 며느리들이 시댁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10년째 되던 해, 박물관은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다.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아버지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 전해졌다.
민호는 이제 이른이 가까워졌다. 할아버지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의 외로움, 그리움, 사랑. 제가 늦게 깨달아 죄송합니다. 준혁도 환갑이 되었다.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며 준혁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어갔다. 준우는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하며 할아버지를 기렸다. 할아버지 덕분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정숙은 시어머니가 되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려 노력했다. 시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했다. 박물관은 계속 이어졌다. 할아버지의 사랑도 계속 이어졌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국경을 넘어. 할아버지가 40년간 모은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영원히 버려지지 않는, 영원히 기억되는 사랑. 민호는 어느 날 밤, 할아버지 꿈을 꾸었다. 할아버지는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셨다. 그리고 민호에게 미소를 지으셨다. 잘하고 있다, 민호야. 민호는 꿈에서 깨어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물관 앞마당, 할아버지 동상 앞에는 늘 꽃이 놓여 있었다. 방문객들이 헌화한 꽃들.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계셨다. 할아버지가 모은 것, 그것은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버려지지 않는 사랑이었다. 40년간 쌓아온 사랑. 그 사랑은 이제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